연준은 결국에 속도 조절은 하긴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은 바닥은 잡아가고 있다. 그 시원한 반등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그거 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시장이 네. 참 우리 지난번 한 두 달 됐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에 비해서 너무 이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바닥도 한 번 더 확인해 갔다 오고 또 10월 달에는 그래도 죽지는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한 번 또 위로 반등이 나와주고 계속 좀 변동성이 크고 좀 대응이 어려운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내내. 또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기본 경로를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시장 많은 분들이 지금 눈치 보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FOMC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내일. 네. 과연 FOMC에서 파월이 어떤 의견? 이거 뭐 지나봐야지 아는 거지만. 그렇죠. 네. 일단 좋게 뭔가 네.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서 중간 선거 뭔가 시장이 원하는 속도 조절론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아니면 예전과 똑같이 강세 긴축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할지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 조절 말고도 정책 피봇이라고 하죠. 전환.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도 최근 증시 반등의 동력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최소 내년도 말이나 가야지나 가능할 거고 대신에 속도 조절은 저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거는 11월 FOMC에서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보는 바는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들어가기 전에 그의 시장을 잘 주도했었던 연준을 가장 주도하고 있었던 파월 의장 말고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도 속도 조절에 대한 단서를 좀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과도한 기대감은 많이 갖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12월 FOMC 때 속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저희 최근에 증시 반등의 동력이었는데 11월 FOMC랑 12월 FOMC 이 사이에 저희가 힘들게도 10월 소비자 물가, 11월 소비자 물가 두 번의 CPI 이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 연준도 본인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려고 하고 있고 시장의 기대감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성향도 데이터 의존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 한번 가정해 보시면은 11월 FOMC 때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속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환호해서 랠리를 했는데 만약에 11월 달에 발표되는 10월 소비자 물가가 또 높게 나와버리면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FOMC 끝나고 나서도 너무 이제 10월 달에 그 기대감은 좋았지만 그 기대감을 11월 달까지 과도하게 끌고 가지 말자. 이제 좀 다시 이제 그 위험 관리에 신경 쓰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사실 이제 지금 뭐 이유를 뭐 대만과 중국에서 철수하는 그 이제 뭐죠? MSCI 그쪽 자금 우리 쪽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듯한 느낌적 느낌. 그쵸. 이거에 의해서냐 뭐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FOMC 이후에도 계속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것이냐?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외국인들 수급 자체는 계속 좋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외국인이 수급 들어온다고 해서 증시가 똑같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상의 여건들은 우리가 올해 내내 겪었던 것보다는 견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아마도 외국인 수급 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 펀더멘털이나 경제 상황들 보면은 지금 뭐 오히려 빠져나가야 정상인데 왜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왼쪽 잠깐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게 저희가 글로벌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ETF 수급인데 파란색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급이고 또 위에 있는 이 분홍색이 대만으로 들어오는 ETF 수급이고 가장 위에 최근에 많이 수직 상승했었던 이 수급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수급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을 보시면은 한국 쪽으로는
2022년 거의 중순 이후로는 자금들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어요. 기존의 자금들만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예, 나왔다가 거의 멈춰 있는 상태고 대만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중국은 오히려 작년 말부터 올해 중순까지는 거의 야, 믿을 건 중국이다.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다시피 그런 것들이 자금에도 반영이 돼서 중국 쪽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최근에 빠지고 있죠. 이 빠지고 있는 원인들을 보면은 예, 그 차이나 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 차기 지도부 집권 이후에 얘네들이 이제 내년 3월 양회를 거치면서 전반적인 정책 방향들이 다 제시가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정말 불안하죠. 정말 사회주의 기조로 갈지 공산주의 기조로 갈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전 좀 잘못했으니까 과거의 반성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치 구도 자체가 없어져도 자본주의 모델로 계속 갈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들은 좀 상당 기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외국인들에게도 투자하기에 좀 불안한 환경이죠.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어떡해. 이러한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뭔가 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MSCI 리밸런싱 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중국 비중 줄어들었을 때 한국 얼마 뭐 자금 이탈 이런 거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인 MSCI 지수에서 국가별로 비중을 설정할 때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하느냐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 요소인데 여기 제가 빨간색 박스 크게 표현해 드린 부분 보시면은 시장 접근성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외국인 주주에 대한 개방성, 자본 유출입의 용이성, 뭐 제도적인 안정성 이러한 것들이 그 국가에 대한 그 비중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예상한 대로 중국이 사회주의 색채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외국계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고 갈수록 중국 데이터를 잘 못 믿겠다 이러한 의견들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쇼킹하게 접했던 그 데이터가 중국에서 시진핑 집권 이전에 저희가 조회 가능한 일반 사람들도 조회 가능한 지표 개수가 8만 개였습니다. 8만 개. 뭐 산업 생산도 있을 거고 세부적으로 국가별로 주별로 성별로 데이터도 있었는데 지금 그게 올해 말 기준 올해 현 시점 기준 보니까 2만 개로 줄어들었어요. 4분의 1 토막이 났죠. 데이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4분의 1 토막이 난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불리한 거는 다 삭제해버렸다? 그렇죠. 중국 정부가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제 통제. 그러한 것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역시도 한 번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리스크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차이나론하고 뭐 외국 중국계 자금 빠져나간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괜히 이제 근거 없는 뜬소문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지금 이 말씀들이 MSCI 쪽에서도 아마 내년도 3월, 5월, 8월, 11월 이때 4번에 걸쳐서 리뷰를 하게 되고 비중을 결정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들도 그거를 내년도에는 신경을 쓸 거다. 그리고 일부 벤치마크 펀드들이나 연금 펀드들은 이거를 반영해서 어차피 중국에 지금 돈 들어갈 거 중국이랑 산업구조 비슷한 한국이나 아니면 중국 뭐 플랫폼 업체들에 들어갈 거 다른 나라 국가들 경쟁 플랫폼 업체들에 들어가자 이러한 좀 논리들이 작용하면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들이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오른쪽 그림 위에 보시면은 이게 MSCI 신흥국 지수 내에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비중 추이인데 여기 점선 파란색 점선 한국 비중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죠. 근데 눈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중국 비중이 작년까지는 30%대 거의 중반까지 35%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죠. 이렇게 내려온 영향도 아마도 작년부터 이어졌던 제로 코로나 정책, 또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조는 내년도 뭐 3월 달까지는 이러한 불확실성들을 중국에 계속 남아 있을 거고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 신흥국들에게 단순 수급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보니까 의외로 보니까 중국이 27.8% 네네. MSCI 네네. 비중이 대만이 13.3% 한국이 11.9% 되게 우리가 비중이 많이 떨어졌네요. 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 근데
지금 이 MSCI 리밸런싱 이전에라도 저쪽에서 나오는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결정이 된 다음에, 비중이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이쪽 자금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 펀드들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도 충분히 들어올 수 가능하죠. 있다. 왜냐면은 MSCI라는 게 저희가 기본적인 인식은 패시브 자금, 벤치마크 자금이라고 하는데 액티브 펀드들도 이거를 본인들의 액티브 운영 성과에서 설정하는 벤치마크 지수로 사용해요. 그럼 액티브 펀드들은 미리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단순 패시브 펀드 말고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인플레이션 이야기하다 보면 유럽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CPI 뭐 역대 최고라고 이번에 10%대 또 넘어버리니까 와 깜짝 놀랐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유로화 약세로 갈 수 있는 이유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이러한 것들이 연준이 이번 오늘 내일 새벽에 있게 되는 FOMC 회의에서 이게 반영이 될 것이냐? 그렇다면 뭐 더 안 좋겠죠. 그렇죠. 근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올해까지는 경제 잘 버티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를 보면은 물가 이렇게 높고 에너지 가격이나 기름값도 높아지는데 여기들도 리오프닝 효과를 본 나라였습니다. 서비스 쪽이 남유럽 국가들의 서비스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성장률이 지금 올해까지는 오히려 한국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IMF에서 전망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올해 겨울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내년도에 성장, 그 유로존도 거의 사실상 스태그에 빠지는 국가가 있다면은 그 1순위에 있는 거는 저는 유로존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12에서도 이거를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서 금리 인상,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 인상의 속도를 75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을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호주 중앙은행 그랬고 캐나다 중앙은행도 그렇고 다들 지금 우리가 좀 너무 세게 밟았다, 속도를 줄이자, 이것들이 연준을 제외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도 같은 중앙은행 집단이라고 봤을 때 이들도 그 또래 압력이라고 하죠. 피어 프레셔, 그래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연준은 결국에 속도 조절은 하긴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정책 전환, 속도 조절이 아니라 금리 인상 중단 후 인하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하다. 저희가 그거를 벌써부터 베팅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좀 빠르게 그 금리 인하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진짜 오히려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안 좋은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이렇게. 예전에 데이터들을 보면은 미국 증시 기준을 보면은 금리 인하 초기랑 중기까지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종료되기까지는 증시도 같이 터졌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가장 내년에 우려하는 부분이죠. 다만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과거랑 지금이랑 조금 다른 패턴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은 지금의 시장이 여전히 돈이 많고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 느꼈던 거 중 하나가 모든 이벤트가 다 빨리 반영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이익도 꺾이기 전부터 주가는 이미 2, 3개월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한 논리들을 적용해 보면은 금리 인하 실제로 내년도 후반, 그 내후년도 2024년도 초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증시는 생각보다는 그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오히려 내년도 말 3분기 이후부터는 미리 바닥 잡고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그 MSCI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신흥국, 왜냐면 지금 강달러 상황에서 이 신흥국들의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이 MSCI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비중이 이러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신흥국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일시적으로 좀 스톱을 시키는 것인지 성격이 좀 궁금하네요. 그렇지. 여기도 어차피 시장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국가별로 비중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신흥국이 다 무너진다고 해서 여기서 다 일시적으로 자금 빼고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렇다면 신흥국 자본 유출에 대한 그 고민,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로 보나요? 아니면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차트를 한번 잠깐 이거 보여드리면은 여기 왼쪽을 보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파란색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흥국 자본 유출 지수라고 해서 신흥국들의 전반적인 자산들의 유출입을 모아놓은 데이터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달러 강세에 엄청 취약하죠. 달러 올라가는 구간에서 자본 계속 빠지고 있고,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봐도 이게 중국, 그리고 이게 중국 제외한 신흥국들인데 연초 이후에 막대 그래프가 다 마이너스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자본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들도 지금 이게 굉장히 고민이죠.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나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단순히 가계나 기업들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단에서 부채 문제들이 부각이 되고 이거를 각국 정부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들이 가장 많이 증폭되는 시기가 내년도 1분기, 2분기, 상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요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네, 지금 쭉 사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냐? 외국인들은 어쨌든 뭐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면 좀 가니까 네네. 좀 더 반등에 상승할 수 있는 추세를 좀 기대해봐도 되느냐? 하긴 뭐 요즘 외국인도 단타를 많이 쳐가지고 싹싹 바뀌더라고. 맞아. 수급 개별 수급으로 보면은 진짜 어제까지 막 죽을 듯이 사다가 다음 날에 그냥 언제 그랬는지 팔고 이런. 요번에 SK 하이닉스 보니까. 네, 그렇죠. 하이닉스 하루에 막 7% 빠진 거는 저 코로나 이후로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시면 되는데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는 다들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이제 기관 세미나나 이제 외부에서 좀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서 공통적으로 접하는 것들은 바닥은 잡았다. 대신에 위로 시원하게 상승하는 거는 아직은 모르겠다. 그래도 비중은 채워가자. 더 이상 예전에는 다 언더웨이시라고 해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다들 많이 낮춰놨었거든요. 이제는 그래도 최소한 중립적인 수준까지는 다들 채우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바닥은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문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오니까 야 그동안 손실봤던 거 이제라도 조금 푼돈 더 건져가지고 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팔지 마시고 내년까지도 쭉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든지 더 높은 가격대에서 정리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 삼성전자가 그 감산이라든가 뭐 이 투자 감축을 하질 않으니까 네네. 이게 뭐 치킨 게임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와 예, 그 영향이 마이크론에 대한 뭐 걱정이 확 쌓였었는데 네네. 마이크론 요즘 올라가는 거 보면은 또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미 반영을 한번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루에 7% 그때 지난주에 빠졌던 것도 그 삼성전자도 같이 캐펙스 축소할 줄 알았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게 쇼크로 다가왔던 건데 결국에 전자도 그렇고 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같은 반도체 업황 내에 있는 메인 기업 3대장 주이기 때문에 여기들 주가는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은 바닥은 잡아가고 있다. 이 전망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나와 있는 악재들, 네. 이 악재들은 다 그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반등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네네. 그게 속도 조절론하고 맞부딪히면서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 시장에 네네. 일단 반등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지금 악재 소멸로 인한 네네. 아니면 악재 영향력의 약화로 인한 막재의 뭐 피크아웃 뭐 이런 그치, 것들이 피크아웃 네,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한 반등 기대감 있나요? 저는 최근에 반등의 영향이 그 악재의 피크아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맞을 만큼 맞았고 기존의 악재들 여기서 더 얼마나 맞겠냐라는 이제 인식과 정책 전환 기대, 속도 조절 기대감이 맞물려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래서 12월 달까지 11월도 증시는 분위기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는 이제 또 FOMC가 있어 변동성이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한 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미국이 침체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PF 시장, ABCP 시장 지금 단기적으로 불안은 완화가 됐는데 내년에 또 초기에 부각이 될 것 같고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시장이나 경제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좀 힘든 시기를 겪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긴축을 다들 올해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 경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것들은 올해 말부터거든요. 그럼 내년부터는 미국도 데이터 망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지금 12월 달까지는 그래도 포트를 비중을 유지하시되 연말 들어서나 내년도 초 들어서는 어느 정도 현금 마련을 하시면서 약간 위험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그 전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근데 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네. 이것으로 인한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데이터들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빅테크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안 좋아도 다른 쪽에서의 소비 쪽에서의 그 기업들, 그러니까 네네. 다우존스가 계속 올랐던 이유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특정 섹터는 좀 안 좋을 수 있어도 또 다른 섹터가 올라오면서 결국 미국의 평균 경기 그 성장 비율은 네.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네. 그로 인한 또 어떤 파급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데이터 잘 나오고 있는데 저는 미국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게 이미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도 소비 여력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결국 미국은 소비의 나라인데 이것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이거는 그냥 미국인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인데 지금 미국 경제가 잘 버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우에 있는 기업들은 시클리컬 소비재 기업들이니까 가격 전가를 통해서 실적 잘 방어하고 또 소비자들도 그렇게 올라가는 가격 전가에서 가격 인상하는 것들 나름의 잘 소화해 주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왼쪽을 보시면은 이게 올해 4월 미국 CPI가 대략 7%대 있었던 시기에 서베이를 한 건데 딜로이트에서 소비자들이 기업들이 이익 증대를 위해서 가격 인상을 하는 건 오케이. 근데 얘네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 이 비율들이 전 세계 평균적으로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나눠서 구매 품목들을 조사해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파란색 그 막대 그래프 필요 이상으로 가격 인상을 답변한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들보다 전체 지출을 줄이고 있어요. 얘네들도 결국에는 실제 구매력에 대한 부담들이 있고 이게 올해 4월에 있었던 서베이라면 지금 인플레이션 계속 높아졌고 금리도 이때보다는 거의 퍼센티지로는 2배 이상 찐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이 누적적인 충격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침체는 저는 기본 베이스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침체가 저희가 한때 말했던 얕은 침체이냐 깊은 침체냐 이 문제 여부인데 이거는 내년도 이제 2분기 정도 지나서야 좀 확인이 가능한 이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견을 가지신 분들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 혹은 와도 아주 약한 경기 네. 침체로 끝날 것이다라고 네. 보는 분들. 네. 그분들의 또 논리를 보면은 결국 우리 인플레이션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임금이 그렇게 올랐다. 네. 그러니까 결국 상쇄가 돼서 소비에 대한 것은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이번에 돈을 뿌렸던 것은 금융권이 아니라 메인스트리트에다 월가가 네. 아니라 메인스트리트에다 개인들에게 돈을 준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돈이 아직 있다. 네네. 이게 결국은 변수가 돼서 그렇죠. 그래서 소비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들 저도 정확히 맞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 시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데이터 소비가 꺾이지 않았고 저축이 많았고 정부 지원 받은 돈이 많았다. 이게 지금까지 올해부터 3분기까지 미국 경제를 버티게 만든 원동력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쌓아놨던 저축들도 갈수록 감소하는 확률,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미국도 자유로울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연준도 계속 속도 조절을 신경 쓰고 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임금이 그만큼 올랐다. 인플레이션 네네. 비율만큼 올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같이 올라가고 왜냐면 그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그 근로자들도 임금 올라가고 올리는 게 맞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미국도 노조의 비중들이 많이 높아진 상태여서 그들의 임금 결정권도 높아져 있다. 근데 이것도 또 보니까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어떤 그 일반 우리 사무직이라든 이런 쪽이 아니라 네네. 이 서비스 쪽에서의 그 우리 소위 리오프닝 네. 관련된 그 뭐 카페가 됐든 이런 네, 서비스 그렇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올랐다. 이렇게 네.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들이 급여들이 많이 올라긴 했는데 그쪽은 이제 약간의 중소득 이상 금액들 그 일자리니까 여기도 역시 소비 여력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러니까 그 가처분 소득 여력은 그렇게 높진 않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개미들이 시장을 떠나고 50조도 깨졌잖아요. 예탁금이. 예. 그 만약에 반등이 된다면 네네. 무엇이 동력이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또 그러니까 그 별로 올릴 만한 이유가 없지 않냐.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많지 기대감뿐이지 그 외에 뭐 펀더멘털적인 요소나 이 매크로상의 요소는 그렇게 올릴 만한 여력은 없죠. 다만 저는 그 시원한 반등 같은 경우는 내년 이제 3분기 이후로는 가능하다. 그 전까지는 바닥 그 잡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변동성 장세만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다 반등을 기대하죠.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근데 하나 이제 그냥 그 약간의 좀 가볍게 그 하나 좀 그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실 만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예, 그 기술적인 부분도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트를 간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차트보다 이거 굉장히 고민해서 이번 자료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었는데 약간 예, 그랬는데 이거 정말 저는 나름의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차트 볼 때 캔들 차트 많이 폼 차트 많이 보잖아요. 이게 코스피 1980년대 이후 연간 차트입니다. 연간. 지금 보시면은 장대 연봉 길이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죠. 네. 이게 지난 2년 동안 올랐던 거 이 한 해 동안 이 장대 연봉이 다 빨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점에서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한국 증시 역사상 이렇게 장대 연봉 내렸던 적이 딱 2번 있었어요. 닷컴 버블 붕괴, 금융위기.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장대 연봉이 양봉으로 바뀌었죠. 저는 그래서 그 내년도 상반기는 조심해야 된다라면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오늘 방송에서 톤도 그렇게 하지만 내년도 하반기 이후로는 시장은 그 연말보다는 연초보다 상승에 있을 거다. 양봉으로 마감할 거다라는 것도 이러한 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올해 말까지는 좀 괜찮을 수 있다. 네, 반등할 그렇죠. 수 있다. 네. 요즘 산타랠리 얘기하시는 분들도 느낌. 산타를 있으면 좋죠 진짜. 근데 랠리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네, 한 뭐 많이 올라도 이제는 한 뭐 2,450에서 코스피 그 정도에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분기가 좀 위험하다. 네, 1분기, 2분기 위험하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그때가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지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과 정황을 봤을 때 3분기도 경제는 안 좋지만 증시는 이보다 빨리 반응할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 얘기하면은 좀 이런 의문들 가질 수 있어요. 야, 내내 경제 안 좋고 내년도 말에도 뭐 미국 침체라고 하는데 왜 증시가 더 좋아질 수 있냐라고 보는데 저희가 주가는 경기에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주가는 실적에도 선행해요. 이게 주가에 답이 있다라고 보는 것도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네. 그 왼쪽만 보실게요. 왼쪽에 있는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이고 그다음에 분홍색 선이 코스피 주가인데 확실히 주가는 실적의 함수라는 게 이 두 개의 선이 같이 가죠.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 증시가 변곡점에 있을 때는 여기 점선 동그라미 표현해드린 것처럼 주가가 실적보다 먼저 반응했어요. 네. 저는 이러한 논리에서도 봐도 내년도에 실적 안 좋게 되고 내년도 실적 좋아지는 시기는 거의 연말까지 이 파란색 그래프가 위로 고개를 들어 올릴 것 같은데 주가는 이보다도 빨리 반응할 거다. 저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식을 이미 들고 있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태반인데 어떻게 좀 내년까지의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내년 아마 고점에서 과연 얼마나 물렸는지는 저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당장 뭐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11월, 12월 달에 분위기 괜찮을 때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현금을 조금씩 비중을 줄여 놓은 다음에 1월 달, 2월 달에 시장 조정이 혹시나 아까 이 매크로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한번 조정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담고 싶었던 종목들 다시 채우는 이 작업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한 조정 이후에 반등이 있게 된다고 하면 어떤 주식들, 어떤 섹터가 좀 오를까? 지금의 강한 섹터, 2차 전지 예를 들면 어떻게 보세요? 뻔하죠. 2차전지 반도체, 이거가 제일. 2차전지 반도체, 그치. 자동차.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마 이 방송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거 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방산주들은 최근 태조이방어 테마가 꺼지면서 어느 정도 그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 좀 옅어졌고, 또 실적 같은 경우도 계속 수주 산업이니까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그 전쟁이 뭐 이제 거의 다시 상수화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뉴스에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이란이랑 사우디랑 붙을 수도 그렇죠. 있다. 또 중국, 이제 정말 대만의 통일 문제는 시간 문제의 영역으로 다가온 만큼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했을 때 미국은 이제 가만히 좌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만큼 이제 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군사 지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방산도 시총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년도에는 이뻐 보이는 업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것도 이제 좋게 보는 아이디어로 보시는데,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그다음에 지금 방산 이 가운데서 자, 탑픽을 찾는다면 내가 만약 500만 원이 있어. 5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어디다 하겠어요? 그 반도체 하고 싶은데, 반도체 하면 제가 또 반도체 얘기한다 이럴 것 아니, 같아서. 그래도 그러니까 솔직하게 욕 먹든 말든 500만 원 있다.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저 방산이요. 반도체 같은데. 방산 다음에 반도체는 2차 전지는 동일하고요. 예. 자동차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후순위로 좀 밀어놓고 싶어요. 여기는 지금 조금 아쉬운 게 그동안 공급난 풀리면서 수혜주들로 부각이 됐었는데, 이 수혜를 먹을 수 있는 기간, 올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때 좀 많이 못 먹은 게 조금 아쉽고, 자동차 역시도 내구재다 보니까, 고가 소비재다 보니까 내년도 전반적인 경기 모멘텀 둔화가 됐을 때 그 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동차는 지금은 조금 후순위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분도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